자, 식품화학 기본 이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자, 우리 수분 파트는 제가 해설 특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 풀이를 하거나 항상 식화의 스타트에 수분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참 자주 하는데 이 작은 파트에서 수분 진짜 작거든요. 제가 오늘 한 3시간 더 할 건데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작은 파트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어떤 파트에서 무조건 나오는 파트는 진짜 드물어요, 여러분. 다 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2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파트가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될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마 새 책을 받아서 비장한 각오로 지금 딱 스타트를 하고 있잖아요.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자, 챕터 1은 식품 중에 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식품에서의 수분의 역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식품화학하고 식품위생을 같이 들으시는 친구들 있죠. 우리 위생직 친구들. 보시면 책이 굉장히 패턴이 다릅니다. 위생직 식품위생학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 자체가 개조식이에요. 딱딱딱딱 끊어서 정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막 줄글로 읽어가면서 줄글로 읽다 보면 내가 또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식품화학은 개조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식품화학을 처음에 이 기본서를 만들 때 이거를 개조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면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못 풀어요. 이 식품화학은 화학이잖아요, 여러분. 화학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잘 외워져요. 원리 없이 외우기 어렵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만 글로도 읽었으면 좋겠다. 글밥이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줄글입니다. 이 책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이 근데 저의 그런 의도를 너무 잘 이해해줘서 이 책에 대해서 선생님 왜 이거는 얘가 이렇게 개조식이 아니어서 줄글 힘들어 그런 친구 없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약간 어떤 사전처럼 기본서답게 줄글이고요. 그래서 제가 식품화학을 요약 노트도 먼저 만들어요. 위생은 이제 좀 개조식이어서 암기 과목 하면 위생이 이제 단연 넘버원인데도 제가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제가 장식 노트, 식품화학 요약 노트를 먼저 만들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 제가 실강 친구들의 어떤 꿀팁 같은 거 하나 이제 스타트니까 하나 드려본다면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장식 노트를 사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장식 노트를 사가지고 우리 식품위생 친구들이 장식 노트에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쭉 보면서 책을 이렇게 기본 이론을 듣더라고요. 아, 이거 내용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역으로 다 기본 이론을 듣고 완성될 때 요약 강의를 들을 것 같은데 요약 노트를 가져다 놓고 이런 내용이 왜냐면 요약 노트는 뭐야? 선생님이 선별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를 보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방법 접근해봐도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지만 생각하는 방법대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고요. 그 방법이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수기도 많이 읽어봐라. 제가 이제 막 중간중간 잔소리 합니다. 합격수기도 넌 합격해서 좋겠다. 나도 언젠가 쓸 거야. 이런 마음 안 됩니다. 합격수기 다 읽어보세요. 공부 안 될 때. 이렇게까지 했다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거 꿀팁을 얻어다가 공부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한 애들한테 다 일일이 막 연락도 돌리고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야, 수기 좀 써라. 너의 노하우를 전달해줘라.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십시오. 스타트를 할 때. 식품에서의 수분의 역할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식품 성분 간,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 성분 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에 용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용매로 작용한다는 게 아주 커요. 물에 녹는 애들은 다 용매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식품의 조직감 등 품질에 영향을 준다. 조직감 뭐예요? 아삭아삭아삭 하는 그런 느낌 있죠. 텍스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생채소는 아삭아삭아삭하고 수분을 뺀 건조 과일이나 건조 채소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질긴 느낌이죠.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그 조직감에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조직감.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 번째, 식품 내 부패와 미생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말 중요해. 우리 위생에서도 중요해. 식품화학에서 중요해. 인간은 물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미생물도 없어요. 이 미생물 생육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생육한다, 미생물이 식품에 증식한다. 그 말은 뭐예요? 식품이 상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해? 냉장고에 넣어, 냉동실에 넣어, 팔팔 끓여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식품에 수분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미생물이 증식하기 어렵습니다. 왜? 물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얘들도. 4번 식품의 부피 및 증량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당연히 부피, 증량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식품을 대량으로 뭐 장기간에 저장을 한다든지 운반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이 식품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물이 많이 있으면 부피나 중량이 이제 무겁고 커지니까 어떤 저장고도 커져야 되고 운반하는 시설도 커져야 되는데 물을 빼면 줄어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물의 구조와 성질 한번 봅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구조, 그리고 물의 이런 성질, 요게 잘 나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굉장히 많은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하나씩, 이 부분 되게 천천히 제가 설명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자, 물의 구조 한번 볼까요? 저는 미키마우스라고 부릅니다. 물에 미키마우스처럼 생겼죠. 양쪽 귀다리처럼 생겼잖아요. 물은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H2O입니다. 산소 1개와 수소 2개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분자인데 굉장히 물리적, 화학적으로 복잡해요. 물이라는 친구는 물리화학적으로 복잡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물 분자에 이제 물 분자가 물이 누구로 구성된지 봤죠? 물 분자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산소와 수소 사이에 굉장히 두꺼운 팔이 나와 있죠. 굉장히 오버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과하게. 그만큼 이제 강력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이 그림은 점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점선은 지금 수소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선을 넘어서서 두꺼운 팔뚝처럼 그려놨는데 산소와 수소는 사이에 공유 결합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이 뭔지 아시죠?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게 식과를 하다 보면은 간혹 저는 비전공입니다. 저는 공유결합 뭔지 몰라요. 탄소 8이 4개인지 몰라요. 이런 경우 있는데 조금 공부하면서 나가야 돼요. 선생님이 어떤 기초화학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럼 너무 내용이 많고 100강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또 찾아보면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하는 건 좋지만 왜 수소가 원자가 왜 주기율표 1번이요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8이 하나예요? 산소는 왜 2개예요? 막 이런 거를 조금 공부를 하면서 오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 공유결합 말 그대로 이제 전자를 공유해서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의 길이가 0.096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0.096 나노미터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간혹 시험에 나온다. 숫자가 잘 나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숫자 대기하고 있죠? 잘 나와, 시험에. 0.096 나노미터 공유결합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간 나타나는 각도는 104.5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두 개의 수소 사이에 이루어진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104.5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외워야 돼. 그 각도 몇 도다면 104.5도.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 사이의 각도가 104.5도고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길이가 0.096 나노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 분자 내에 그럼 이제 어떤 설명을 좀 할 거냐면 왜 104.5도인지 그리고 지금 그림에 보니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표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게 있는지를 좀 설명할 거예요. 물 분자 내에 산소 원자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에 의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소 원자는 부분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쌍극자, 물 나올 때, 물의 구조, 성질 나올 때 단골 멘트입니다. 물은 쌍극자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쌍극자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만 방금 읽었던 내용을 조금 더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산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일반화학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일반화학 쓰면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 그 화학 공부할 때 산소의 가장 바깥 껍질에는 그 전자가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수소하고 이제 한 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겠죠. 이쪽도 한 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공유 결합하지 않은 4개의 전자가 있겠죠. 2개의 전자쌍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공유 결합을 하지 않은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어렵죠.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전에 그냥 읽고도 많이 넘어갔는데 이래 물의 성질과 구조가 계속 시험에 나와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그림을 하나 첨부해 봤거든요. 이거 우리 기본서에 없는데 여기 이제 팔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전자가 하나씩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전자쌍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공유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얘들이 힘이 있어요. 서로 반발력이 있다. 서로 반발력이 있어서 각도가 생겨요. 각도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이 아이들에 의한 각도와 구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비공유 전자쌍 반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요 산소 있잖아요. 이 산소를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첫 시간부터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는데 그 내용 제가 기본서에 다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얘가 전기 음성도가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 수소보다 산소가 힘 세.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힘 센 애가 어떻게 해? 야, 너 이거 갖고 와봐 이러잖아요. 똑같아. 산소가 수소한테 수소의 전자를 뺏어 오려고 해요. 즉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돼. 왜? 수소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얘는 부분적 음전하를 띠어요. 그러면 전자를 이렇게 땡겨서 뺏기고 있는 이 수소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양전하를 띠겠죠. 왜? 전자를 뺏겼으니까. 그래서 이 산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커서 이 수소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디폴 쌍극자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큰 설명만 했어요. 큰 설명 어떤 거냐면 이런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어떤 반발력에 의해 각도가 104.5도와 관련돼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부분적 음전하와 부분적 양전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조금 보충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충에 보면 공유결합 설명해놨어요.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 수업하다가 공유결합, 수소결합을 너무 많이 물어봐서 보충을 넣어놨거든요. 공유결합은 뭐냐면 두 원자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해서 전자쌍을 이루는 결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분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까지 공유결합은 좀 더 강한 결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수소결합은
수소결합은 조금 더 약한 결합이거든요. 약한 결합. 수소결합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표현하냐면 자석 표현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자석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자석이 끌어당겨서 딱 붙죠. 근데 이거 뜯을 때 으이구 힘들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뜯죠. 이런 수소결합은 가져가면 차크딱 하는데 금방 뜯을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인력? 우리 이런 거잖아. 아, 내가 저 남자분 끌린다. 뭐 나도 모르게 이쪽에 있는 남자보다 저쪽의 남자한테 끌린다. 그런 것처럼 인력이란 거는 이 쌍극자끼리 어떤 인력이 발생해요. 끌어당기는 힘. 그런 게 이제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은 공유결합만큼 세지 않아요. 그럼 수소결합은 어떤 거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전기 음성도 아까 산소가 선생님이 크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그게 누가 크냐면 여기 불소, 플로르, 또 산소, 질소 이런 아이들 있죠. 요 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 요런 아이들은요 전기 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이 셋 중에 하나가 수소 원자와 직접 결합을 해가지고 생성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이라고 나오잖아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F하고 O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O에 수소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수소가 연결돼 있고 다른 거 만약에 여기 반대편에 O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가 이렇게 수소 결합한다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큰 FON 중에 하나가 수소 원자와 직접 결합해서 생성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이에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다시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방금 수소와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 있는데 다른 산소도 또 이렇게 같이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수소랑 결합하고 있으면 수소 결합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미키마우스가 5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시 돌고 있죠. 근데 이 물분자 5개를 잘 보면은 지금 불분자에 여기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죠. 지금 여기 산소와 수소 사이 뭐예요?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산소와 수소 공유 결합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고 이 친구 있죠. 이 수소가 부분적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물분자가 다가와가지고 누가 오냐면 저쪽 물분자에 산소랑 여기 물분자 있죠. 이쪽 물분자에 있는 수소가 서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 똑같죠? 수소 결합인 거예요, 여러분. 수소 결합.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는 그런데 이 수소 결합은 엄청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4.5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시험에 이게 종종 나오는 이제 보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잘 보면 정사면체 갑자기 나와 있죠. 이 산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구조가 지금 이 물의 구조가 잘 보면 어떤 정사면체 구조와 유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정사면체의 경우는 정사면체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정사면체도 이제 그 각도가 안에 여기 안에 중심이 있다고 했을 때 각도가 있는데 요 안에 중심각이 있는데 정사면체의 경우 여기다 쓸게요. 정사면체의 경우 몇 도의 각도를 갖고 있냐면 109.5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사면체는 109.5도. 이 정사면체의 이제 이 결합각은 109.5도인데 물의 경우는 정사면체의 결합각보다 작은 104.5도를 갖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공유 전자쌍의 이런 반발 때문에 물이 이 정사면체와 유사한 구조지만 이거와 동일한 결합각이 아니라 정사면체 결합각인 109.5도보다 작은
104.5도를 띄우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지금 기출 문제 중에도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 보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정사면체 결합각보다 큰 하면 틀려요. 정사면체 결합각보다 작은 10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분자의 구조, 지금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 결합하고 있는 결합 양식, 부분적 음전화, 양전화, 각도 이런 것들을 쭉 공부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쭉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또 책을 봅니다. 자, 그 결과 한 물분자의 산소 원자는 다른 물분자의 수소 원자를 잠기게 돼요. 그죠? 한 물분자의 산소 원자는 다른 물분자의 누구를 당겨? 수소 원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길이가 얼마냐면 요 수소 결합 요때 길이가 0.3 나노미터다. 0.3 나노미터 길이의 수소 결합을 한다. 자, 숫자가 3개 나왔어요. 0.096 나노미터는 산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 길이. 그 다음에 수소 원자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 두 개의 수소 원자 사이의 각도 104.5도. 그리고 물분자와 다른 물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길이 얼마? 0.3 나노미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분자들은 아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천천히 그려보면, 물분자들이 왜 이제 성질로 쭉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물분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있고, 음전화를 띠고 있고, 산소, 수소 계속 말하니까 헷갈려. 산소가 있고, 음전화 띠고 있고, 수소가 양전화 이렇게 띠고 있죠. 그 쌍극자 성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를 누구랑 결합하고 있어요? 다른 물분자 산소. 여기 지금 수소 결합한 거잖아요. OHO. 이 친구랑 여기가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당연히 땡기고 싶지. 그리고 이 친구는 다시 누구로 갖고 있어? 수소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갖고 있고. 자, 이 친구도 누가 있겠어요? 산소가 있고 또 수소를 갖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 수소 하나 있죠. 누가 땡겨요? 산소. 또 다른 물분자 산소가 양쪽 수소를 땡겨요. 이렇게 땡겨. 본인 거 갖고 있는데 본인 거 이렇게. 자, 실선과 점선 뭔지 알겠죠? 느낌. 지금 물분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죠. 이렇게 다 서로 땡기고 있죠. 그럼 여기만 그러겠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서로 다 물분자끼리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쁜 그림, 막그림. 여기 근데 이해가 훨씬 잘 되죠, 여러분. 이렇게 땡기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 물분자들끼리 지금 보시면 수소 결합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수소 결합은 아주 미약한데 이 물분자들끼리 집약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거대한 결합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물의 구조가. 그래서 물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 다시 와서 물 한 분자는 이웃한 물 분자 4개와 3차원적인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물 하나는 이웃한 4개랑 3차원적인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물 분자 간의 결합력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하다. 그리고 그 물 분자 구조 그림 밑에다가 하나 써볼까요? 물 분자 내 그 밑에다가 하나 써볼게요. 물 분자 내 물 분자 안에 수소와 산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와 산소는 수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 하면은 지금 설명을 잘 들은 거예요. 자,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와 수소는 수소 결합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자, 잘 보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 분자 안에 수소와 산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와 산소는 무슨 결합해요? 수소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죠?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맞았는지 잘 확인해서 답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선생님이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방금. 보충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우리가 화학 구조식을 그릴 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한 거는 공유 결합이고요. 그다음에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수소 결합. 자, 물의 성질 이어서 갑니다. 물 분자 간의 무수한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 물의 특성은 다른 유사한 분자량의 화합물과의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물 분자가 이제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다 이해했어. 근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 분자의 분자량, 물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8이죠. 그럼 비슷한 분자량을 갖고 있는 다른 물질들과 이 물 분자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본 내용입니다. 이 물 분자는 유사한 크기의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 기화열 등이 현저히 높습니다. 현저히 높아. 자, 물 분자는 녹는 점. 근데 녹는 점을 우리가 한자로 하면 융점이라고 돼요. 녹는 점, 융점, 끓는 점. 끓는 점은 B점. 그리고 또 누구누구? 기화열, 기화열. 요게 유사한 크기의 화합물보다 현저히 높고요. 그 이유가 뭐냐? 특이한 성질은 수소 결합에 기인하며 3차원적 수소 결합에 의해 분자 운동이 저해받기 때문에 물을 끓이거나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많은 열을 요구한다. 또한 물 분자는 비열, 비중, 표면 장력도 크다. 비열, 비중, 표면 장력도 커요. 다 커. 물은 다 커. 그 유사한 화합물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우선 녹는 점이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그 점. 어떤 물질이 고체였는데 액체로 바뀌는 지점. 그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물의 고체 형태가 뭐예요? 얼음이죠. 얼음이 물로 바뀌는 그때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의 온도 있죠. 그걸 녹는 점이라고 해요. 근데 녹는 점이 우리 몇 도예요? 0도죠. 어느 점, 녹는 점 같은 농도잖아요. 0도인데 우리가 이제 유사한 분자량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들을 보면 물은 18.02, 메탄, CH4도 16.04, 암모니아 17.03. 그러니까 유사한 분자량인데 메탄은 녹는 점이 마이너스 182도예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77.77도다. 근데 물은 몇 도예요? 0도. 걔들에 비해서 엄청 높죠, 물이. 그러니까 물은 온도도 녹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녹는 점이 높아. 그 이유가 뭐라고? 이 수소결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소결합 때문에.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 두 번째, 끓는 점 한번 볼까요?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죠. B점이라고도 하는데 끓는 점 한번 볼까요? 메탄은 마이너스 161도야.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 물은 몇 도예요? 더 높아. 물은 100도에 끓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는 왜 물 분자가 힘이 세다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거 있죠. 우리 지금 물을 끓여보면은 처음에 물 있다가 끓으면서 다 기체로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가는 것이 그 상이 바뀌는 거 우리가 끓는 점,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액체가 기체로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상을 변화시키는 게 액체 상태인 애를 기체 상태로 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얘들끼리 막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끊기가, 이것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인력이 크다, 이런 거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비슷한 분자량의 어떤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아요. 자, 그리고 뭐 기화열 뭔지 알겠죠? 기체로 가는데 필요한 열, 그것도 높고 크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커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나 표면 장력, 비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7쪽에 보면 보충에 있어요. 17쪽 보충. 찾았죠? 용어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우선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 비열이라는 거 읽고 선생님 한번 설명해 줄게요. 비열은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럼 물 1g을 0도에서 1도가 아니에요. 근데 14.5도에서 15.5도로 올린다는 거 몇 도 올리는 거예요? 1도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비열을 말할 때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로 올릴 때 그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1도라고 하면 그 1도가 0에서 1도랑 14.5도에서 15.5도 이 온도랑 열량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어요. 비열이라는 거는 그 물 1g을 14.5에서 15.5도씨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그거를 g당 1칼로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비열은. 근데 비열이 그러면 물은 크다라고 했잖아요. 물은 이 1도씨를 올리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열이 크다는 거는 14.5도에서 15.5도를 올리는데 크다는 거죠, 열량이. 그 여러분 예를 들었을 때 비열을 할 때 선생님 항상 기름 예시를 들거든요. 기름은요, 비열이 작아요, 여러분. 비열이 작은데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하냐면 그 14.5에서 15.5도로 1도 올리는데 물은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지만 기름은 적은 열량으로도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냄비에 물을 끓여 놓는 거하고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잖아요. 똑같은 화력을 주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끓어요? 기름이 먼저 끓죠. 물은 한참 뒤에 100도가 끓잖아요. 근데 기름은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가지고 금방 연기가 막 나면서 기름은 금방 200도, 300도까지 올라가요. 대신 기름은 내려올 때도 빨리 내려와요. 물은 다시 식을 때 되게 천천히 식어요. 근데 기름은 내려올 때도 빨리 식어요. 이 비열, 온도 1도 사이의 그 열량이 작기 때문에 빨리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름솥은 되게 두꺼워요. 기름솥은 두껍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나온 책들을 좀 보면 무슨 예시도 있냐면 우리가 모래사장 가잖아. 해수욕장 가봤죠. 해수욕장 가면 딱 와 바다다 하고 딱 모래하면 뜨거워 그러잖아요. 모래 엄청 뜨겁죠. 모래의 비열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쬐면 금방 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대신 또 우리 사막은 엄청 춥죠. 그러니까 모래는 비열이 작고, 그런데 그러면 모래가 너무 뜨거워. 발을 댈 수가 없어 하다가 바닷물로 가면 차갑죠. 물은 그 온도가 올라가는 데까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빠르게 오르지도 않고 빠르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진 과학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대다수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 거야. 항상 우리가 이 어떤 저온, 하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몸이 물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약간 생물 시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비열이 뭔지 알겠죠? 비열이 커요, 물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융해열 있죠? 기화열, 표면장력이 있는데 융해열 한번 볼까요? 융해열은 어떤 거냐면 0도씨에서 1g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말 그대로 고체를 액체로 가는 걸 고체에서 얼음에서 물로 가는 걸 융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바뀔 때 필요한 열량, 이거를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그게 물은 얼마냐면 그람당 80칼로리가 있어야 돼요. 융해열도 크고. 기화열 한번 볼까요? 100도씨의 1g의 물을 같은 온도의 수증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이거 물을 다시 수증기로 하는데도 기화열이, 그러니까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데도 열량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을 기화열이라고 하고, 역시 물은 기화열도 엄청 커요. 그래서 그람당 540칼로리. 여러분 그 숫자 같은 것들을 봐주셔야 돼요. 융해열은 80칼로리, 기화열은 540칼로리입니다. 자, 그 다음 표면장력 한번 볼까요? 표면장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보지만 이게 표면장력이라는 생각은 많이 못할 때가 있는데, 표면장력이라는 건 액체가 표면에서 그 표면적을 가능한 작게 하려는 힘이에요. 틀린 보기로 어떻게 나오냐면 가능한 크게 하려는 힘이다, 이렇게 나와. 틀렸어. 액체가 표면에서 그 힘을, 그러니까 이 표면적을 가능한 작게 하려는 그 힘을 표면장력이라고 합니다. 괄호에 조금 더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는 모든 방향에 있는 이웃 분자와 힘이 작용하지만 표면에 있는 분자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리는 힘이 작용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액체가 있어요. 이렇게 액체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담아져 있다고 하면 여기에 액체가 있어요. 이 액체 안에 여기에도 분자가 있고 여기에도 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액체 안에 있는 물 분자는 (360도) 방향으로 전부 다 옆에 있는 분자와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런데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를 잘 보면, 분자 보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 잡아당기는 게 없죠. 힘이 없고 아래쪽에서만 이렇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겠죠. 말 그대로. 이렇게 안쪽에서만 잡아당기니까 여기가 슝 들어오겠죠.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잎사귀가 있다. 그러면 이 끝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게 되잖아요.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동그랗게 이렇게 말린다라고 보면 돼요. 물방울이 맺히는 거. 이것도 표면 장력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면 장력 하면은 또 어떤 거 있냐면,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이 이 컵에 지금 가득 있어. 가득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동전을 넣었어. 그럼 갑자기 푹 안 넘치죠. 동전을 넣어도 붕붕붕붕 이렇게 약간 느낌 왔나요? 동전을 넣어도 붕붕 하다 가만히 있죠. 계속 넣어. 선생님 그래서 이거 어제 수업 준비하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호프집 같은 데를 가면은 술 게임 같은 거, 지금 여러분도 많이 하죠. 여러분이 하는 MZ 게임은 엄청 다르더라고요, 우리하고. 근데 그때 가면은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지고, 술을 조금씩 따라서 확 넘친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득 찼는데도 조금 따르면 안 넘쳐요. 이게 이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물이. 그래서 안쪽으로 자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위에가 뻥긋하죠. 그래서 계속 물을 조금씩 부어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술 취한 놈이 푹 넘쳐서 그 사람 또 먹잖아. 벌써 또 먹죠. 그러니까 이 물의 표면 장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전이나 클립을러도 쉽게 넘치지 않는 거, 뭐 그런 현상들 많이 있습니다. 표면 장력에 의한 그런 현상들은 뭐 물방울에, 그러니까 그 풀잎에 물방울이 맺힌다거나 기다란 간을 이렇게 물을 넣어주면 어떤 압력을 주지 않아도 빨려 올라가죠. 물 분자가 쭉 빨려. 이런 건 다 표면 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표면 장력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비중은 제가 뒤에 또 자유수 하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물은 정리해보면, 자, 녹는 점, 윤점도 높고요. 끓는 점도 100도씨에 가까워서 높아요. 또 기화열도 크고 비열도 크고 비중도 커요. 그다음에 표면 장력도 크다. 그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런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구조와 성질을 공부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물과 관련해서 수분 파트에서 유전상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심화 때 할 겁니다. 유전상수에 대한 내용 제가 다 적어져 있어요. 제가 제 책에 기본서에는 없지만 유전상수에 대한 내용은 이 연구사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화 이론 때 수업을 설명을 잠깐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식품 내 수분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은요, 자유수와 결합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품 속의 수분은 말 그대로 프리워터, 자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합수, 본드워터, 뭔가와 결합되어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식품 성분이라고 하면 뭐 식품 성분, 뭐 단백질, 당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품 성분들 주변으로 물 분자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의 가장 먼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결합수입니다. 결합수. 그러니까 식품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물을 말 그대로 결합수라고 하고요. 자유수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결합되지 않고 자유롭게 있는 물을 자유수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수는 식품의 구성 성분과 결합되지 않으며 식품 내에 모세간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보통의 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한편 결합수는 식품 내 전분 또는 단백질 등과 같이 다른 성분과 수소 결합을 해서 물 분자의 운동이 자유롭지 못한 수분을 말합니다.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을 좀 비교해 볼 건데 간혹 나옵니다. 예전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쉬워. 저는 딱 수분 파트에서 자유수 결합수 나오잖아요. 그럼 쉬운 문제 나왔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파트예요, 이거는. 자, 둘의 비교를 보면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둘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자유수는요, 우선 이름은 자유수인데 지금 선생님이 먹은 물,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물, 내가 세수하는 물 이런 거 다 자유수예요.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불렀던 물이란 친구는 다 자유수예요. 결합수는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결합수는 어렵고, 왜냐하면 식품 안에 식품 성분과 결합된 물이니까 우리가 관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나는 물은 다 자유수야. 자유수는 극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쌍극자 성질을 갖고 있었죠. 극성이 커서 용질로 작용을 해.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을 해요. 용질은 이제 물이 잘 녹는 애들 있죠.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매로 작용하게 됩니다. 염류 같은 경우 우리가 NaCl 생각해 볼까요? NaCl 물에 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되죠. 이렇게 잘 녹게 됩니다. 그런데 결합수는요,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아요. 불통이야, 불통.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조시키면 제거되고 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동결되는 우리 물이잖아. 우리 물 어떻게 해요? 건조시키면 제거되죠. 뜨거운 바람 불어줘. 그러면 제거되잖아요. 100도씨 넘으면 기화되잖아요. 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얼어요. 근데 결합수는요, 100도씨 이상에서도 건조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아요. 그런 특징 갖고 있어요.
특히 결합수는 우리가 수중기압이 낮아요. 결합수는 지금 그 성분하고 결합돼 있죠. 그러니까 수중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증기가 잘 안 만들어지고 건조도 잘 안 돼요. 결합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증기화가 잘 안 되고 건조도 어렵고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도 잘 안 얼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유수는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커. 이거는 학생들 잘 알고 있죠.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런 그래프 있죠, 이런 그래프. 약간 이런 그래프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아요.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아.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부피 커져요. 우리 물하고 얼음 중에 누가 더 부피 커요? 얼음이 부피 커요. 왜냐면 이건 다 겪어봤어. 이거 우리 식품하고 오늘부터 공부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시험 볼 때까지 내가 먹는 거, 엄마가 요리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관찰하면 돼요. 그리고 난 도저히 전분의 호화가 이해 안 된다. 해봐. 끓는 물 넣고 끓여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되게 많아요. 우리 어떤 통에다가 물 넣고 얼려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득 채워서 얼리면 어떻게 돼? 뚜껑이 뽕 뚫리고 뚜껑이 막 곧 터질 것 같이 올라가죠. 왜?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아요. 근데 우리가 밀도하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 같기 때문에 부피가 가장 작은 곳에서 밀도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커요. 자유수는. 그리고 동결에 의해 부피가 팽창이 됩니다. 결합수는요, 자유수보다 밀도가 커요. 왜냐하면 결합수는 왜 밀도가 크냐면 이 결합수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합하고 있어요? 식품 성분과 결합하고 있어요. 식품 성분과. 그러니까 아까 봐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식품 성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식품 성분이 있어요. 단백질이야. 근데 얘랑 이렇게 결합하고 있죠. 이게 결합수란 말이에요.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커지냐면 이 밀도에서 여기 질량 부분 있죠. 질량 부분이 커져요. 왜? 식품 성분하고 결합하고 있어서 질량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자유수의 보다 밀도가 커요.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큰 이유 이해하셨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식품 성분과 결합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쌍극자, 자유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쌍극자로서 전자파에 의해 분자가 회전해서 발열에 관여해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 데워봤죠? 그러면 이 지금 물 분자가 전자레인지 원리는 지금 그 전자파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그 말 그대로 그 파가 나오면서 그 식품 속에 있는 물을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열나겠죠. 흔들어. 그렇게 해서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돌릴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품을 전자레인지 돌리는데 얘가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삐삐 말라가지고 나오는 거 알죠? 왜냐면 전자레인지가 이 식품을 가열하는 방법은 이 식품 안에 있는 물 분자를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적은 애를 하면 더 많이 쪼그라들겠죠. 왜? 그 물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때 또 제가 이렇게 그 감자 고구마를 신문지에 싸서 그냥 냄비에다 물 붓고 삶아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한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신문지에 싸서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 먹는 게 유행이었어. 근데 그때 그게 있어요. 젖은 신문지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문지를 약간 젖혀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 싸지 않으면 감자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수분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라는 거는 이 물 분자, 식품 안에 있는 물 분자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합수는 전자파에 의해 분자 회전이 제한돼요. 그래서 가열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자유수는요. 지금 자유수 봐봐. 너무 자유롭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그 결합수는요. 식품 성분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식품 성분의 침전, 점도 확산, 뭐 이런 거 일어날 때 이동해요. 근데 자유수는 식품 성분과 상관없이 막 움직여요. 자, 자유수는요. 여기가 별표예요. 자주 나오는 보기.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 또 이런 거 나와요. 포자발화. 포자발화에도 이용되죠. 자유수는
포자 발화에 이용하는 물 자유수입니다. 그래서 성장, 생육과 번식과 성장, 포자 발화에 다 이용이 되는 물이 자유수고 이용이 불가능한 물이 결합수예요. 다음에 자유수 보세요. B점과 융점이 높고 증발열, 융해열, 비열, 표면장열 점도 전부 선생님이 한 거죠. 다 높아요. 다 커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이온 결합을 하거나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특징이 완전히 자유수랑 다르고, 그다음 마지막 보세요.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식품을 꽉 압착했어 그러면은 그래도 안 제거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가장 흔한 예시가 두부 예시입니다. 뭐 책들에도 보고 우리 두부 이렇게 두부 딱 까서 꽉 이렇게 하면은 물이 쫙 빠지잖아요. 이렇게 꽉 압착했을 때 물이 쭉 빠지면 그건 다 자유수고요. 아무리 압착해도 빠지지 않는 물이 결합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됐죠? 물의 어떤 구조, 성질, 자유수, 결합수까지 했거든요. 10분 쉬었다가 수분활성도 갑니다.